아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했다면 경계선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경계선 지능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관계가 원활치가 않아요.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뚜렷한 편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부모님들이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방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소아과랑은 좀 달라요.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신경적인 발달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아과랑은 보는 연령대는 같지만 보는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을 보신 적도 많으시겠네요. 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 자체가 전 연령 인구의 13%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아이들로 치면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인구 중에 80만 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오늘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경계선 지능을 어떻게 식별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거는요, IQ 검사, 이런 제대로 평가된 검사를 통해서 지적 장애와 보통 사이에 경계에 위치한다 라고 해서 IQ 70에서 80 사이 혹은 70에서 85 사이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 지능을 조기 발견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계선 지능을 조기에 발견하면 경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내포하고 있거든요. 경계선 지능은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시도를 했을 때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나 일찍 발견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넘어갈 수 있게 잘 도와주면 충분히 처음에 비해서 성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반대로 발견도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중학교 때 검사했을 때 12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군대를 갈 때쯤이 돼서 검사를 다시 했을 때 80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두뇌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후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 정도의 수준이어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거의 보통 수준까지 가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고,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 상태에서 뭔가 더 하지를 않아서 그게 지적장애 수준까지로 더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후천적인 상황이나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인 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경계선 지능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능 지수가 어떤 것이 저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경계선 지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면, 언어 인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발달이 느리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 느렸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말이 느리지 않고 말은 잘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글을 읽거나 쓰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내용을 유추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과 글의 학습이 남들보다 부족하고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다. 혹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공간 능력의 인지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림 같은 거 그리면 도형을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퍼즐, 블럭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유추하는 기능들도 저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잘 하기가 어렵다거나, 또 이런 시공간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서 신체에 대한 감각이나 센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 의도가 없는데 다른 사람 막 툭툭 치고 다닌다거나 다 떨어뜨리고 잘 흘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시공간 인지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이게 연결된 부분이 뭐냐, 대근육이나 소근육 발달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조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렵다거나 또 이제 운동이나 춤 같은 거 배울 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설프고 좌우를 많이 혼동하거나 위아래 앞뒤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시공간 능력 인지 혹은 소근육 대근육 발달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도 들어간다. 세 번째로는 작업 기억력이라고 해서 집중력이나 단기 기억력이 저조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엄마가 물건을 챙기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물건 여러 개를 막 다 까먹어요. 아, 엄마가 오늘 못 챙기라고 했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얘기했는데 3-4가지는 거의 잊어먹고 혹은 학습을 할 때도 어제 그제 2주일 한 달 전에 알려줬는데 며칠만 안 하면 또 까먹어버리고 다시 백지인 것처럼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에도 영향을 주거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오래 하기가 좀 힘들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조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거의 끝내지를 못한다. 왜냐? 느려서.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적응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면 새로운 학교 가서 적응하고 하는데 한 달 정도면 하는데 2달, 3달, 4달 이런 식으로 꽤나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양상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정서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인지와 정서는 별개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지 발달이 좋지 않으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존감도 항상 저하되어 있고 자기는 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해보자 이러면 아 싫어 안 해. 왜냐 속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이라고 하거나 혹은 재미없을 것 같다고 하거나 회피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특히나 뭐 기관에 갔을 때 항상 머리가 많이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 뚜렷한 병이 나오는 게 아닌데 자꾸 어디가 아파서 학교에서 자꾸 조퇴라고 집으로 오려고 하거나 학교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잘 보이는 경우도 경계선 지능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계선 지능이라는 건 정상과 지적 장애 사이에 미묘한 경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고학년 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 때 나타나는 경우보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도 어렵지, 또래 관계도 어렵지, 뭔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지 이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학습을 잘 따라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관계가 뭔가 원활치가 않아요. 혹은 심하게 화를 내거나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는데 그럴 때 아이가 어떤 점에서의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인지 발달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IQ 검사인데요. IQ 검사 결과를 부모님에게 들려드리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어렸을 때 IQ 검사 했는데 120, 130 나왔는데 아이가 100도 안 된다고요? 너무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이게 집단으로 간단하게 하는 검사와 병원 같은 곳에서 진단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많이 다릅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검사자와 1대1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여러 가지 분야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게 되고 시간에 맞춰서 구조화된 질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고요. 평균이나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 연령에 대한 표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검사이긴 하다. 집단으로 하는 검사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구조화된 평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그걸 통해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건 아이가 어떤 점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어떤 치료나 도움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계선 지능이 진단이 됐을 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이랑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람은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뇌라는 것은 꾸준히 훈련하면 뇌의 트랙트라고 해서 뇌 연결 회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언어나 뭐 말이나 글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은 다른 인지 분야에 비해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에는 노력하면 좀 더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아이가 하는 말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아, 너가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구나, 이런 게 맞니?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꿔서 전달을 해준다거나, 또 아이의 어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고 싶다면 단어 카드나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모를 것 같은 것들도 혹시 엄마가 지금 이거 읽어줬는데 이 단어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책을 읽으면서 짧은 단락이라도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 부가적으로 감정 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가 자기의 느낌이나 마음을 정서 단어랑 연결시켜서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시공간 인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큐브, 레고, 블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들을 만들어 본다거나, 퍼즐 같은 것들을 맞춰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각 인지나 시공간 인지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력 이런 것들은 숫자 외우기, 뭐 전화번호 외우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엄마 아빠와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거꾸로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집에서 열심히 종이접기 같은 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클레이 같은 것들로 무언가를 만들기, 밖에 나가서 부모님과 같이 공차기, 던지기, 이런 것들도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부모와 아이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과 미디어입니다. 그거는 꼭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자극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인지나 언어, 정서 이런 것들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혹은 아이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이를 좀 다독여 주시면서 천천히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아이를 도와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나요? 병원에 찾아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확한 진단과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지 결정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사실 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일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시간과 돈, 체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먼저 해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것들을 권하거나 혹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지능이 있는 경우에 정서적인 어려움, 사회성 어려움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소외감이나 성취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충동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혹은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병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약물 치료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직 아인데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사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는 영향이 훨씬 비중이 높고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학교에서 받는 인지적인 자극, 또 환경에서 받는 어떤 자극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이가 학교 수업에 너무 힘들어하고 적응이 어렵다거나 친구 관계에서의 너무 어려움이 크고 심지어는 이제 너무 심하면 학교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공격적이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학교, 센터, 가정에서 그 시간 동안 학습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져서 같은 시간을 해도 많은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잘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약물 치료는 인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되는 건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경계선 지능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지능이라는 건 후천적인 영향도 생각보다 꽤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과 노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소아정신과에 방문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내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제대로 치료 플랜 짜보시면 그 이후에 아이의 삶과 그리고 부모님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런 어려움을 잘 지켜보거나 똑바로 직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꼭 용기를 내서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경계선 지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